아빠, 낡은 시장 골목 한복판, 페인트 벗겨진 국밥집 앞이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이제 왔어요. 고급 정장을 입은 젊은 여자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희끗희끗한 머리, 거칠게 갈라진 손, 낡은 앞치마 차림의 남자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그대로 떨어뜨렸습니다. 서린이, 우리 서린이구나. 남자는 비틀거리듯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여자의 얼굴을 쓰다듬었고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숟가락을 든 채 숨을 죽였습니다. 이들에게 담긴 그날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당신의 하루의 작은 기적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 음대 연습실 복도엔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윤태성은 낡은 악보 가방을 어깨에 맨 채 연습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죠. 방 안엔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건반 몇 개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페달을 밟으면 삐걱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태성에겐 이 피아노가 세상 어떤 악기보다 소중했습니다. 이곳만이 자신의 음악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으니까요. 악보를 펼치고 앉은 태성의 손가락엔 하얀 반창고가 여러 개 붙어 있었습니다. 밤새 중국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느라 손가락이 갈라진 거였죠. 찬물에 불린 손으로 뜨거운 그릇을 씻다 보면 피부가 트고 갈라지기 일쑤였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따끔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태성은 그대로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조용히 첫음을 눌렀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새벽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태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선율을 따라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였죠. 낮에는 교수님 앞에서 작곡 과제를 발표해야 했습니다. 밤에는 주방 일을 해야 했고요. 그 사이사이 이렇게 새벽 시간을 쪼개서 자신만의 곡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악보 위에 적힌 제목은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제목을 정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선율만 더해 나가고 있었죠. 마지막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끝을 맺어야 할지 도무지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행복한 결말을 쓰고 싶었지만 손가락은 자꾸만 슬픈 화음을 눌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복도 저 끝에서 경비 아저씨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성은 재빨리 악보를 접었습니다. 가방에 악보를 넣고 조용히 연습실을 나왔죠. 경비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또 새벽부터 왔어? 학생, 집에 가서 좀 자야지. 경비 아저씨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겨울이 코앞까지 온 걸 느낄 수 있었죠. 하숙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성은 하숙집에 도착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우유 한 팩이 눈에 들어왔는데 유통기한을 보니 이미 사흘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결국 라면 하나만 집어들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1,000원짜리 지폐 2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숙집 방문을 열자 텅 빈 냉장고가 보였습니다. 라면 하나, 김치 조금이 전부였죠. 태성은 라면을 끓이지도 않고 그대로 이불을 펼쳤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더 피곤했습니다. 눕자마자 잠이 쏟아졌습니다. 낮이 되었습니다. 태성은 학교 강의실에서 교수님 앞에 섰습니다. 교수님은 태성이 제출한 악보를 찬찬히 살펴보셨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시던 교수님이 안경을 벗으셨습니다. 태성아, 재능은 있어. 선율도 좋고 구성도 탄탄해. 그런데 말이야.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태성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 길을 계속 가려면 버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해.
작곡가로 이름을 알리기까지 최소 몇 년은 걸려. 그동안 어떻게 먹고 살 거야? 태성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강의실을 나온 태성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 하나가 태성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태성아. 내일 소개팅 하나 있는데 같이 갈래? 그냥 밥이나 얻어먹어. 여자 쪽에서 사준다더라. 태성은 망설였습니다. 소개팅 같은 건 관심도 없었고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친구 말대로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알았어. 갈게. 다음 날 저녁 태성은 친구와 함께 대학가 근처 조용한 찻집에 갔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여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태성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수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죠. 태성과 눈이 마주치자 그녀가 먼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딘가 조용하고 차분한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서하윤이에요. 하윤이 자리에 앉으며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웠습니다. 태성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태성입니다.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분위기를 띄우려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지만 태성은 거의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윤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태성 씨는 뭐 하세요? 음대 다니고 있습니다. 작곡 전공이고요. 음악하는 사람이 좋아요. 하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성은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하윤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리가 파하고 태성이 가방을 챙기려는데 악보 몇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윤이 재빨리 주워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악보를 잠깐 들여다봤죠. 이거 태성 씨가 쓴 곡이에요? 아, 네. 아직 미완성인데요. 하윤은 악보를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음표 하나하나를 따라가듯 눈으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곡, 끝이 너무 슬퍼요. 태성은 깜짝 놀랐습니다. 악보만 보고 곡의 분위기를 정확히 짚어낸 사람은 하윤이 처음이었습니다. 교수님도 동기들도 악보만으로는 알아채지 못했던 걸 하윤은 단번에 알아차렸죠. 잘 아시네요. 어릴 때 피아노 조금 배웠어요. 그래서 악보 읽는 건 할 줄 알아요. 하윤이 악보를 건네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태성은 악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윤이 태성의 손을 잠깐 쳐다봤습니다. 손가락에 붙은 반창고들이 눈에 들어온 거였죠. 하윤은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작은 핸드크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태성의 손에 살짝 쥐어줬습니다. 손 많이 거칠어 보여요. 이거 쓰세요. 태성은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성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다시 악보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하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끝이 너무 슬퍼요. 태성은 연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절을 지우고 새로운 선율을 그려넣기 시작했습니다. 슬픈 화음 대신 조금 더 따뜻한 음을 선택했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태성은 악보 맨 위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마지막 사랑. 창밖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태성과 하윤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사흘에 한 번, 나중엔 거의 매일 얼굴을 보게 됐죠. 하윤은 태성의 연습실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태성이 새벽 연습을 마치고 나오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하윤이었지만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성이 연습실 문을 열었을 때
책상 위에 도시락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따끈한 도시락이었죠. 뚜껑을 열어보니 밥과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김치가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반찬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게 보였습니다. 문득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하윤이 멀리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직접 만든 거예요? 네. 맛있게 드세요. 하윤은 환하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태성은 따뜻한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밥맛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본 게. 며칠 후 태성은 하윤을 위해 짧은 멜로디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연습실에서 하윤을 만났을 때 태성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하윤 씨를 위해 곡을 하나 만들었어요. 들어볼래요? 하윤은 조용히 태성 옆에 앉았습니다. 태성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짧지만 따뜻한 선율이었습니다. 봄날 아침 햇살 같은 느낌이었죠. 곡이 끝나자 하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윤은 재빨리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왜 우세요? 너무 예뻐서요. 이렇게 예쁜 곡을 저한테 만들어주다니. 하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태성은 하윤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하윤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밤 산책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뒤편 작은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하윤은 자신의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태성의 이야기를 듣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태성 씨는 왜 작곡가가 되고 싶어요? 글쎄요. 무대에 서고 싶어서는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의 인생에 남는 음악을 만들고 싶어요. 언젠가 제 곡을 듣고 누군가 위로받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하윤은 태성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태성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태성 씨 같은 사람은 처음 봐요. 이런 데서 꿈을 키우는 게 정말 멋져요. 하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성은 웃었습니다. 어느 날 태성은 하윤에게 연습실 열쇠 복사본을 건넸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세요. 열쇠를요? 네. 제가 없을 때도 여기서 쉬다 가셔도 되니까요. 추운 날 밖에서 기다리지 말고요. 하윤은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작은 열쇠였지만 그 무게가 남달랐습니다. 신뢰의 증표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하윤은 가끔 연습실에 먼저 와서 태성을 기다렸습니다. 태성이 피아노를 치는 동안 하윤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듣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들기도 했죠. 태성의 연주가 자장가처럼 편안했던 겁니다. 태성은 잠든 하윤의 어깨에 자신의 코트를 살짝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조용히 건반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몰랐습니다. 하윤에게 숨겨진 것들이 있다는 걸요. 하윤의 손목엔 금빛 시계가 차여 있었습니다. 태성의 플라스틱 시계와는 차원이 달랐죠. 하윤의 코트도 자세히 보면 고급스러운 옷감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그런 걸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차리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윤도 자신의 집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태성이 부모님은 뭐 하세요? 라고 물으면 그냥 회사 다니세요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집이 어디냐고 물으면 강남 쪽이에요 라고만 대답했죠. 어느 날 저녁 태성과 하윤이 함께 길을 걷다가 길가 공중전화 박스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윤이 걸음을 멈추고 태성을 바라봤습니다. 저 전화 한 번만 하고 가도 될까요? 하윤은 공중전화 박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든 목소리였습니다.
하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전화박스 밖에서 태성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윤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지. 하윤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무언가 말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하윤은 고개만 끄덕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곧 들어갈게요. 전화를 끄는 하윤은 한참 동안 수화기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박스 밖으로 나온 하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태성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집에서 일찍 들어오래요. 하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하윤은 집에 돌아가 방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언가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하윤이 요즘 자주 외출하는 것을요. 며칠 후 태성과 하윤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져서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태성은 하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윤 씨, 우리 미래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하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떤 미래요? 제가 언젠가 곡을 완성하고 무대에 올리게 되면 그때 하윤 씨랑 함께 있고 싶어요. 하윤은 태성을 바라봤습니다. 태성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하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태성 씨. 네. 혹시 제가 갑자기 사라지면 어떡할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태성은 당황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요? 어디 가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만약에요. 하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성은 하윤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디도 가지 마세요. 절대요. 하윤은 태성의 품에 안긴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태성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하윤은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강변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태성은 하윤의 어깨에 자신의 코트를 덮어주었습니다. 하윤은 태성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태성 씨.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를 아껴줘서요.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성은 하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전 그냥 하윤 씨가 좋은걸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윤은 태성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하윤은 약국에 들렀습니다. 임신 검사 시약을 하나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화장실에서 검사를 해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약에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태성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 감당해야 할까요? 하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것. 하윤은 며칠 동안 태성에게 임신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매일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연습했습니다. 태성 씨 사실은요. 하고 입을 열어보지만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입덧이 시작됐고 몸이 자꾸 나른해졌습니다.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습실에서 태성을 만난 하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성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성은 피아노에서 손을 떼고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윤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파요?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순간 연습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만 쌩쌩 들렸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태성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하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요? 네. 약국에서 검사약 사다가 해봤어요. 2줄이 나왔어요. 태성은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잘 키우면 돼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할게요.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태성이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던 겁니다. 화를 내거나 당황하거나 외면할 거라 생각했는데 태성은 도리어 하윤을 안심시켰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태성 씨는 아직 학생이고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아르바이트 하나 더 구하면 돼요. 태성은 하윤을 꼭 안아줍니다. 하윤은 태성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하윤의 집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구역질을 하는 하윤을 어머니가 눈치챈 겁니다. 어머니는 하윤을 방으로 불러 따져 물었습니다. 너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하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곧바로 서명호 회장에게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서명호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사한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윤태성이라는 이름 아래 음대 작곡과 제약, 부모 사망, 현재 주방, 아르바이트로 생계 유지라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명호는 서류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작곡가, 쯧쯧, 굶어 죽겠군. 서류를 책상 위에 던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장 하윤이를 집 밖에 못 나가게 해. 전화도 다 끊어버리고. 그 남자 윤태성이라고 했나? 절대 접근 못하게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그날부터 하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문 밖에는 늘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외출을 하려고 하면 막았습니다. 집 전화도 감시당했습니다. 하윤이 전화를 걸려고 하면 누군가 옆에서 지켜봤죠. 하윤은 창문 너머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태성이 있을 연습실 방향을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태성은 매일 연습실에서 하윤을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하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습실 책상 위엔 하윤이 마지막으로 놓고 간 도시락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태성은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에게 부탁해서 하윤의 집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길가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서 동전을 넣고 번호를 돌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몇 번 울리다가 누군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중년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하윤 씨 계신가요? 누구시죠? 친구인데요. 서하윤 씨 좀. 하윤 양은 지금 통화할 수 없습니다. 딸깍.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성은 수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공중전화 박스 안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유리창에 김이 서렸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태성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택시를 탔습니다. 하윤의 집 주소를 수소문에서 찾아낸 겁니다. 강남의 넓은 저택이었습니다. 높은 담장이 집을 빙 둘러싸고 있었고 철문 앞엔 경비 초소가 있었습니다. 태성이 문 앞에 다가가자 경비가 나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 하윤 씨 만나러 왔는데요. 누구신데요? 친구입니다. 윤태성이라고 하는데. 경비는 태성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낡은 코트, 해진 청바지, 운동화 밑창이 다른 신발. 경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약속 없으신 분은 들여보낼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하윤 씨한테 제가 왔다고만 전해주세요.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제발요. 급한 일이. 여기서 더 버티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경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태성은 할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담장 너머로 하얀 양옥집이 보였습니다. 너무나 크고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2층 창문에서 누군가 커튼을 살짝 젖히고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윤이었습니다. 하윤은 태성의 뒷모습을 보며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손을 흔들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성의 하숙집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태성아, 너한테 전화. 태성은 복도로 나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윤태성 씨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사무적인 어조였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서하윤 양 담당 비서입니다. 하윤 양이 현재 병원에 계십니다. 태성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이요?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픈 거예요? 강남 성모병원입니다. 직접 오시면 아실 겁니다. 딸깍.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성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곧바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코트도 제대로 걸치지 않은 채였습니다. 병원까지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달려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로비에 도착한 태성은 안내 데스크로 달려갔습니다. 서하윤이라는 환자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간호사가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2번 환자시네요. 그런데 보호자 외에는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저 친구인데요. 제발 좀. 죄송합니다. 규정이라서요. 태성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때 양복을 빼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아까 전화했던 비서였습니다. 윤태성 씨죠? 네. 하윤 씨는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남자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태성 앞 벤치에 툭 던졌습니다. 아이 문제는 곧 정리될 겁니다. 이 돈 받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태성은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윤 씨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요. 불가능합니다. 한 번만요. 딱 한 번만. 남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모레 수술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그냥 돌아가세요. 남자는 구두 소리를 내며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태성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 타일이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태성은 병원 복도 벤치에서 밤을 샜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나가라고 했지만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있어야 해요. 제발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태성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담요 하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추울 텐데. 이거라도 덮으세요. 태성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복도 불은 하나둘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태성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성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새벽 5시, 병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가끔씩 들렸죠. 태성은 딱딱한 벤치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목이 뻐근했지만 움직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윤이 있는 병실이 바로 저 복도 끝 어딘가에 있다는 생각만으로 이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간호사 한 명이 태성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젯밤 담요를 가져다 줬던 그 간호사였습니다. 아직도 여기 계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간호사가 주머니에서
빵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자신이 먹으려고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빵을 손에 쥔 채 먹지는 못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성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료진 몇 명이 수술복을 입고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성은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막아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긴 들어오실 수 없어요. 제발. 하윤 씨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한마디만 하게. 지금 수술 준비 중이에요. 안 돼요. 태성은 복도에 서서 병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그 시각 병실 안에서는 하윤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하윤의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고 있었죠. 이제 곧 수술실로 모시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하윤은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복도로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저 끝에 태성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담요를 어깨에 걸친 채 멍하니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하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휠체어가 수술실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태성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곧 모시러 오겠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하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하얀 벽만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너무 밝았습니다. 하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태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던 찻집, 연습실에서 피아노를 치던 모습, 한강변에서 함께 걸었던 밤, 그리고 태성이 자신을 위해 만들어준 그 짧은 멜로디. 하윤은 그 선율을 마음속으로 떠올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윤의 발이 움직였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억지로 버텼습니다. 대기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듯 했습니다. 하윤은 복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수술복 차림이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비상계단을 발견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층, 두 층.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층에서 1층까지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하윤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버텼습니다. 그때 저 멀리 복도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태성이었습니다. 하윤은 비틀거리며 태성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하윤이 가까이 다가갔을 때 태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윤 씨. 하윤은 태성에게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태성도 하윤을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하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태성은 하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두 사람은 병원 뒤편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었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태성이 자신의 코트를 벗어 하윤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춥지 않아요? 괜찮아요. 하윤은 태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성 씨, 저 아이 지우지 않을 거예요.
태성은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윤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우리 함께 키워요. 힘들어도 함께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집안에서 가만히 두시지 않을 거예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아이를 지웠다고 거짓말할게요. 그리고 하윤은 태성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태성 씨가 아이를 키워주세요. 네. 그게 무슨. 저는 집안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태성 씨라면 우리 아이를 잘 키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그게 아이한테 더 나을 것 같아요. 하윤 씨, 제발요. 이렇게라도 해야 아이를 지킬 수 있어요. 빗물이 두 사람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하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악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태성이 하윤을 위해 만들어줬던 그 곡이었습니다. 악보 한쪽 귀퉁이에 하윤이 연필로 뭔가 적어 놓았습니다. 사랑했어요. 태성은 악보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가 빗물에 젖어 흐려졌습니다. 저도 사랑했어요. 하윤은 태성을 꼭 안았습니다.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하윤이 먼저 몸을 떼었습니다. 이제 가야 해요. 저 가봐도 될까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윤은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앉은 하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성이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윤도 손을 들었지만 창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태성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윤은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태성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손에 든 악보도 흠뻑 젖었습니다. 태성은 하숙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연습실에서 가져온 악보 상자가 보였습니다. 태성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하윤이 그린 낙서가 있었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따라 그린 꽃 그림이었습니다. 태성은 그 그림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태성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악보 상자를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은 병원을 나온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버지 서명호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하윤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풀이 죽은 어깨가 보였습니다. 수술 받았느냐?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그래. 이제 다 잊어라. 서명호는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하윤은 방으로 올라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윤은 아버지가 출장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주일간 해외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새벽 4시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하윤은 미리 준비해둔 작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돈이 전부였습니다.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신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걸었습니다. 경비실을 지나야 했습니다. 다행히 경비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이었습니다. 하윤은 재빨리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미리 알아둔 버스 정류장까지 뛰었습니다. 첫 차 시간이었습니다. 경남행 버스를 탔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 아무도 찾지 않을 작은 마을로 가는 버스였습니다. 버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윤은 맨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배를 감싸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바닷가 근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짠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윤은 마을 어귀에 있는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방 하나 구하려고 하는데요. 주인 할머니가 하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배가 불러온 젊은 여자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열쇠 하나를 건넸습니다. 저쪽 골목 안쪽에 있어. 단칸방인데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부엌이라고 하기엔 민망한 작은 공간에 낡은 싱크대 하나, 방 한쪽 구석엔 이불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문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하윤은 짐을 풀었습니다. 옷가지를 개어 이불장에 넣고 부엌 찬장을 닦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옆집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였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라면 하나를 끓여 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옆집 할머니가 반찬을 갖다 주었습니다. 김치, 나물, 멸치볶음이 담긴 그릇이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제대로 못 먹잖아. 이거라도 먹어. 하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하윤의 배를 보며 한숨을 쉬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하윤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하윤을 조용히 지켜봐 주었습니다. 시장에 가면 가게 아주머니들이 과일 하나씩을 덤으로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윤은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겁니다. 옆집 할머니가 급히 택시를 불렀습니다. 아가씨 힘내. 조금만 참아. 할머니가 하윤의 손을 꼭 잡아주며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분만실 하윤은 혼자였습니다. 산모 보호자석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호사들이 하윤을 격려했습니다. 하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태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침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렁차고 힘찬 울음이었습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하윤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하윤은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 눈을 꼭 감고 있는 모습이 태성을 닮았습니다.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며칠 후 하윤은 병원 공중전화로 태성에게 연락했습니다. 동전을 넣고 번호를 돌렸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태성을 불러주었습니다. 아기 낳았어요. 딸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태성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후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윤은 병원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틀 후 태성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윤이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요람에 작은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태성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주었습니다. 태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 안아보는 아기였습니다. 너무 작았습니다.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방을 나가주었습니다. 하윤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설인이 키우는데 쓰세요. 태성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아기만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하윤은 병원을 떠났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출장이 끝나기 전에 집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택시에 탄 하윤은 뒤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태성은 아기를 안고 지방의 작은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에선 아이를 키울 수 없었습니다. 작은 새빵을 얻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기를 돌봤습니다. 어느 날 태성은 전자상가에서 중고 녹음기를 샀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도 몇 개 샀습니다. 그날 밤 아기를 재운 후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설이나 아빠야.
아빠는 여기 있어. 항상 여기 있을 거야. 조용히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허밍으로 부르는 그 멜로디였습니다. 하윤이 좋아하던 노래였죠. 매일 밤 녹음기에 목소리를 남겼습니다. 설인이 언젠가 들을 수 있도록. 작곡 노트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더 이상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음악 대신 이젠 아기의 웃음소리가 태성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밤마다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태성의 손은 점점 더 거칠어졌지만 설인을 안을 때만큼은 조심스러웠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설인은 5살이 되었습니다. 까만 머리를 양갈래로 묶고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아이였습니다. 태성의 손을 꼭 잡고 다니는 게 좋았습니다. 아빠 손은 크고 따뜻했으니까요. 태성은 공장 일을 그만두고 작은 식당에서 주방 일을 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낮 시간에 설인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설인을 데리러 가고 함께 손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태성은 설인과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저녁 반찬을 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설인은 아빠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며 걸었습니다. 떡볶이 가게 앞에서 설인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빨간 떡볶이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아빠, 떡볶이 먹고 싶어요. 설인이 태성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태성은 주머니 속 돈을 만져봤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래, 먹자. 태성은 떡볶이 2인분을 샀습니다. 설인은 호호 불어가며 떡을 먹었습니다. 입 주변에 빨간 양념이 묻었습니다. 태성이 손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설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맛있어요. 그래, 천천히 먹어.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비싼 차였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보기 힘든 차였죠. 뒷좌석에서 나이 든 남자가 내렸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서명호였습니다. 서명호는 시장을 둘러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지방 출장을 왔다가 들른 길이었습니다. 비서가 옆에서 따라왔습니다. 그때 떡볶이 가게 앞에서 웃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명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까만 눈동자, 작은 코, 웃을 때 보이는 보조개. 순간 머릿속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적 하윤의 모습이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눈매, 코, 입술까지. 서명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비서를 불렀습니다. 저 아이 사진 찍어. 조사 좀 해봐. 비서가 멀리서 설인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태성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설인과 떡볶이를 먹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명호는 비서가 가져온 조사 보고서를 펼쳐봤습니다. 윤설인 5세, 부윤태성 몸 이상. 출생 시기를 계산해보니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윤이 수술을 받았다고 한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서명호는 책상을 쳤습니다. 손바닥이 나무에 부딪혀 소리가 났습니다. 거짓말을 했군.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었어.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데려와야지. 우리 집안 핏줄을 밖에 둘 수는 없어. 서명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태성은 설인을 유치원에서 데려와 함께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설인은 아빠 손을 잡고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오늘 친구랑 그네 탔어요. 높이. 그래. 조심했어? 네. 선생님이 붙잡아줬어요.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3대가 좁은 골목을 막아섰습니다. 차에서 양복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태성은 본능적으로 서린을 뒤로 감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가장 앞에 서 있던 남자가 말했습니다. 윤태성 씨죠? 서명호 회장님께서 아이를 데려가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서린이는 제 딸인데. 서린 양은 회장님의 친손녀입니다. 법적으로도 확인했습니다.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태성은 서린을 더 꼭 안았습니다. 서린은 무슨 일인지 몰라 아빠 옷을 꼭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서린이는 못 보내요. 방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남자 2명이 태성의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셌습니다. 태성이 버티려 했지만 억지로 떼어냈습니다. 다른 남자가 서린을 안아들었습니다. 서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아빠. 서린아. 태성은 서린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남자들이 막아섰습니다. 태성이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다시 일어나 차를 향해 뛰었습니다. 제발요. 서린이 좀. 제발. 서린은 차 안에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작은 손바닥이 유리창에 닿았습니다. 울음소리가 밖까지 들렸습니다. 아빠. 아빠. 차는 출발했습니다. 태성은 차를 뒤쫓아 뛰었습니다. 1블록, 2블록. 숨이 찼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뒷창으로 서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울면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서린의 얼굴도 사라졌습니다. 태성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태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무릎에서 흐르는 피도 닦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태성은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조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명호라는 이름을 듣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친권 문제는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친권이요? 제가 친아빠인데요. 경찰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태성은 알 수 있었습니다. 상대가 너무 크다는 걸. 경찰도 어쩔 수 없다는 걸. 태성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서린의 신발이 현관에 놓여 있었습니다. 분홍색 실내화였습니다. 태성은 신발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엔 서린이 아끼던 토끼 인형이 있었습니다. 낡은 인형이었습니다. 귀 한쪽이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태성은 인형을 안았습니다. 서린의 냄새가 났습니다. 태성은 인형을 꼭 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창밖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서린이 좋아하던 별이었습니다. 밤마다 창문 너머로 별을 보며 아빠, 별 예뻐요라고 말하던 서린. 하지만 이제 서린은 없었습니다. 태성의 인생이 그날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성은 눈이 퉁퉁 부은 채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린의 토끼 인형을 안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샜죠. 눈밑이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씻지도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뒤져 가까운 곳을 알아냈습니다. 첫 번째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나이 지긋한 변호사가 태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대가 서명호 회장이라고요? 죄송하지만 저희로선 어렵습니다. 두 번째 사무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10곳을 돌아다녔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비용 문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상대가 너무 컸습니다.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11번째 사무실에서 젊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소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길 확률이 거의 없어요. 태성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태성의 집에 우편물이 왔습니다. 서명호 측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큰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성은 수표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손으로 찢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산산조각이 날 때까지 찢었습니다. 조각난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발로 밟았습니다. 태성은 법원에도 갔습니다.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권 회복 소송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현재 출생신고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어머니 쪽에서 친자 확인이 된 상황이라. 직원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태성은 알았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걸. 법도 돈 많은 사람 편이라는 걸. 법원을 나온 태성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성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태성은 마지막으로 하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공중전화에서 동전을 넣고 하윤의 집 전화번호를 돌렸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왔습니다. 번호가 바뀐 것 같았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태성은 전화박스 유리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성은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돈도 없었고 방법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린을 찾을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가 태성에게 말했습니다. 우연히 들은 소문이라고 했습니다. 서명호 측에서 서린을 해외로 입양 보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캐나다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태성은 그날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린의 인형을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태성은 짐을 쌌습니다. 이곳에 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서린의 흔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현관 신발, 냉장고에 붙은 그림, 침대 옆 인형. 모든 게 서린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태성은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시가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태성은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좁은 골목, 낮은 집들. 태성은 빈집 하나를 얻었습니다. 월세는 싼 편이었습니다. 집주인 할머니가 불쌍하게 여겨 깎아준 겁니다. 작은 국밥집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어머니가 국밥을 잘 끓이셨습니다. 그 맛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국밥이라면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몇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낡은 가게를 빌려 청소하고 낡은 테이블과 의자를 사다 놓았습니다. 간판도 달았습니다. 태성국밥이라는 소박한 간판이었습니다. 페인트 칠을 직접 했습니다. 개업날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점심때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드셨습니다. 천천히 드시더니 그릇을 다 비우셨습니다. 국물이 구수하네. 자주 올게.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태성은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자신도 국밥 한 그릇을 떠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계처럼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뒤편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풀다가 악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악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하윤이 그린 꽃 그림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랑이라고 적힌 곡도 있었습니다. 태성은 악보들을 하나하나 만져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이 담긴 종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의미가 없었습니다. 상자를 다시 닫았습니다. 창고 한쪽 구석에 넣어두었습니다.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다시는 열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음악은 끝났습니다. 그날 밤 태성은 서린이 두고 간 분홍 신발을 꺼냈습니다. 작은 신발이었습니다. 먼지를 닦았습니다. 신발장 제일 안쪽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습니다.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서린의 마지막 흔적이었으니까요.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펼쳤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서린아, 아빠는 여기 있어. 항상 여기 있을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빈방의 정적만이 태성을 감쌌습니다. 태성의 시간은 그날부터 멈춰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국을 끓이고 손님을 받고 저녁이 되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음악은 더 이상 만들지 않았습니다. 피아노도 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만 가끔 선율이 떠올랐지만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라지도록 내버려뒀습니다. 태성의 인생은 그렇게 작은 국밥집 안에서 천천히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한 해, 두 해, 그렇게 시간이 쌓여갔습니다. 태성의 국밥집은 동네에서 조금씩 알려졌습니다. 맛이 특별히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주인이 묵묵히 성실하게 장사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면 어김없이 가게 불이 켜졌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태성의 머리에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올 안 되던 흰머리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손등엔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국을 끓이느라 뜨거운 김에 익숙해진 손이었습니다. 그해 음력 4월 초사흘, 서린의 생일이었습니다. 태성은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이었습니다. 참기름을 두르고 소고기를 넣고 미역을 불려서 넣었습니다. 작은 상에 미역국 한 그릇, 밥 한 공기, 반찬 몇 가지를 차렸습니다.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미역국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서린아, 생일 축하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겠지? 빈방에 혼잣말이 울렸습니다. 매년 이날이 되면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10번째 생일, 15번째 생일, 20번째 생일. 서린 없이 맞는 생일상이었습니다. 15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단골 손님 할머니 하나가 국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사장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장가 좀 가시지. 혼자 사시면 쓸쓸하잖아요. 태성은 국자로 국을 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편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성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2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해외 입양아들의 친부모 찾기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에 나섰는데요. 태성은 국자를 든 채 멈춰 섰습니다.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뉴스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방송국 전화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공중전화로 연락했습니다. 동전을 넣고 번호를 돌렸습니다.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신청서 받을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신청서가 왔습니다. 태성은 안경을 쓰고 정성스럽게 작성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었습니다. 우표를 붙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현재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없음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성은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25년이 흘렀습니다. 태성의 허리가 굽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국을 끓이느라 허리에 무리가 왔던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희끗희끗해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노인이 보였습니다. 신발장엔 여전히 설인의 분홍 신발이 있었습니다. 가끔 꺼내서 먼지를 닦았습니다. 낡은 헝겊으로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너무 작은 신발이었습니다. 아이의 발이 들어갔던 신발. 이젠 30이 넘은 어른이 되었을 설인. 어느 날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성이 젊은 시절 작곡했던 마지막 사랑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누군가 다시 편곡해서 불렀던 모양이었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태성은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국물이 튀었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앞에 주저앉아 노래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이 몇 명 있었지만 내보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젊은 시절, 음악을 했던 시절, 하윤을 만났던 시절, 설인을 키웠던 시절. 모든 게 아득히 먼 옛날처럼 느껴졌습니다. 28년이 되었습니다. 태성은 이제 5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나이를 계산했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보면 우리 설인이도 이랬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초등학생을 보면 이제 33이니 어른이 됐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에 가면 젊은 여자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혹시 설인이 아닐까 하는 기대였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설인은 캐나다에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멈출 수 없는 습관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창고를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진 상자였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악보 상자였습니다. 28년 전 서울을 떠날 때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자물쇠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태성은 상자를 쓰다듬었습니다. 열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가끔 음악이 흘렀습니다. 국을 끓일 때, 설거지를 할 때, 밤에 잠들기 전. 선율이 떠올랐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라지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그 먼 곳, 캐나다에서는 설인이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리. 세계적인 금융그룹의 회장이 된 여자였습니다.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렀습니다. 비서들이 줄지어 대기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리무진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엘리자베스는 혼자였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간직해온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양부모님도 이 녹음기만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의 가장 소중한 물건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테이프가 오래되어 잡음이 심했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설인아, 아빠는 여기 있어. 항상 여기 있을 거야. 자장가가 이어졌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평생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회의 중에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 관련 투자건이 있으면 직접 챙겼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연결고리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 제안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훌륭한 남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누군가와 평생을 약속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30살 생일날 결심했습니다. 입양 추적 전문가를 고용했습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었습니다. 2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단서를 찾았습니다. 경남의 작은 마을 윤태성이라는 이름 국밥집. 엘리자베스는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한국행이었습니다. 28년 만에 아버지와 딸이 다시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비행기 한 대가 착륙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출발한 직항편이었습니다. 1등석 좌석에서 엘리자베스 리가 일어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세련되고 당당한 걸음걸이였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운전기사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에 탔습니다. 목적지는 경남의 작은 시장이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서울을 지나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이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가방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남 진주시 중앙시장 3번 골목 태성국밥. 종이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28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높은 건물 하나 없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운전기사에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구두굽이 높았지만 천천히 걸었습니다. 시장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생선 파는 가게, 야채 가게, 떡집. 오래된 간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무의식적으로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들어온 그 멜로디였습니다.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저 앞에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태성국밥.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이었습니다. 글씨도 희미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1번, 2번. 가슴을 손으로 누르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1걸음, 2걸음. 가게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가게였습니다. 테이블이 5개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의자들이었습니다. 주방에서 한 남자가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자였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국자를 든 손은 투박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 뒷모습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직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딸랑. 문에 달린 방울이 울렸습니다. 태성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손님이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장을 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양식 옷차림에 구두를 신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보기 힘든 차림이었습니다. 태성은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앉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태성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태성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손님이 자꾸 자신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가방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테이프가 오래되어 잡음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설인아, 아빠는 여기 있어. 항상 여기 있을 거야. 자장가가 이어졌습니다. 허밍으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태성이 굳어졌습니다. 국자를 든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28년 전 녹음했던 자장가였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녹음이었습니다. 녹음기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엘리자베스의 얼굴을 봤습니다. 까만 눈동자, 작은 코, 입술.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윤을 닮았고 어린 설인을 닮았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태성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철컹. 바닥에 국자가 굴러갔습니다. 국물이 바닥에 튀었습니다. 태성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설인아. 설인이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태성은 앞치마를 두른 채 비틀거리며 엘리자베스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엘리자베스의 얼굴을 살짝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장 치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이제야 왔어요. 태성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엘리자베스의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뺨을 타고 턱으로 떨어졌습니다. 설인아. 우리 설인이. 정말 우리 설인이구나. 태성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엘리자베스를 꼭 안았습니다. 28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도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 몇 명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모두 조용했습니다.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수건을 가져다 태성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님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조용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태성과 엘리자베스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3분, 5분, 어쩌면 그 이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시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태성이 먼저 몸을 떼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설인아. 정말 우리 설인이 맞구나. 이렇게 커서. 이렇게 예쁘게 자라서. 엘리자베스는 태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엘리자베스를 바라봤습니다. 28년을 기다린 얼굴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5살 설인이 분홍 원피스를 입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태성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설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일어나 태성을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태성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엘리자베스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28년의 긴 공백이 그 순간 작은 국밥집 안에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성은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이해해 주었습니다. 모두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고 있었으니까요. 가게 뒤편 작은 방에서 태성과 엘리자베스는 마주 앉았습니다. 낡은 밥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태성은 손수 국밥을 끓여 엘리자베스 앞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떠먹었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한 맛이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태성은 엘리자베스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28년 만에 딸에게 밥을 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28년 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캐나다에서 자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부모님이 따뜻한 분들이었다는 것, 대학을 나와 금융회사에 취직했던 것, 그리고 회장이 되기까지의 과정을요. 태성은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가끔 눈물을 닦았습니다. 딸이 잘 자랐다는 게 기뻤지만 그 시간들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며칠 후 엘리자베스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호텔 대회의실이었습니다. 투자 설명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투자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서명호 회장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맨 앞줄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었죠. 엘리자베스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서류 하나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입양 서류였습니다. 낡고 누렇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저는 한국 이름이 윤서린입니다. 28년 전 5살 때 친아버지로부터 강제로 분리되었습니다. 법적 절차도 없이 오직 권력으로요.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명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서명호 회장과 그 집안의 투자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어떤 관계도 맺지 않을 것입니다. 서명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명호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할 말을 잃은 얼굴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투자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뒤편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서하윤이었습니다. 하윤은 엘리자베스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봤습니다. 하윤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윤을 지나쳐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구두 소리만 복도에 울렸습니다. 하윤은 그 자리에 서서 딸의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후 태성의 국밥집에 하윤이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들어왔습니다. 딸랑딸랑. 문에 달린 방울이 울렸습니다. 태성은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다가 하윤을 봤습니다. 국자를 든 채 굳어졌습니다. 28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윤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태성의 얼굴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태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이시면 앉으세요. 마치 처음 보는 손님을 대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윤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엘리자베스는 태성에게 캐나다행을 제안했습니다. 태성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결국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성은 국밥집 마지막 날을 보냈습니다. 단골 손님들에게 국밥을 대접했습니다. 무료였습니다. 한 그릇, 두 그릇 정성껏 끓여서 내놓았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물었습니다. 태성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태성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녁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창고로 들어가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녹이 슬어 잘 열리지 않았지만 힘을 주자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악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태성은 악보를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마지막 사랑이라고 적힌 악보도 있었습니다. 하윤이 그린 꽃 그림도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태성은 악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새 악보지를 꺼냈습니다. 연필을 들었습니다. 28년 만에 다시 음표를 그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선을 그었습니다. 음표를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다시 봄. 며칠 후 공항으로 가는 차 안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태성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사람들. 엘리자베스는 태성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태성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태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자신이 28년을 보낸 작은 국밥집이 있을 것입니다. 28년의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구름 위로 새로운 시작을 향해. 태성은 엘리자베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엘리자베스도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